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보험증권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증권업 10월 먼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매크로 환경부터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요. 9월 매크로 환경 증시, 거래대금, 그리고 신용공여 잔고 같은 경우에는 당사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든지 파생결합증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IB 쪽에서 미매각 자산이 쌓인다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사는 이제 증권업에 대한 수익성이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9월에 시장금리가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당사는 저번 달 먼슬리에서 이 금리 하락폭을 반영을 해서 채권평가액이 상반기만큼 양호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9월 중에 그 부분이 상당히 시장금리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이 채권평가이익의 증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의 실적 개선 동인이 채권평가이익의 급증에 따른 트레이딩 및 상품손익 흑자 전환과 그다음에 IB 수수료 수익의 급증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급감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슈점검 1번에서 보시는 내용인데요. 그 저널 먼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발행량을 가지고 8월 파생결합 상품 발행 금액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상환 금액이 소폭 감소를 함에 따라서 발행 금액도 소폭 감소를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발행 금액이 오히려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DLS, DLF 사태가 아직 ELS나 ELB나 다른 파생 상품으로는 전이가 된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9월의 지표를 보니까 상환 금액은 오히려 9월, 8월 대비해서 올랐는데 발행 금액은 급감을 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DLS, DLF에 관한 사태가 전이가 되어서 지금 은행 채널 전반적으로 파생결합 상품이 안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레버리지 비율 상승이 둔화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OE에는 이중고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슈점검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프랑스 오피스 지역 같은 경우에 다양한 증권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 지역에 대한 매물이 지금 좀 셀다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떼와서 셀다운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인데 이게 상반기 때 보시면 1분기 때도 잘 나왔지만 2분기 때 급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셀다운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2분기만큼 양호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다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매각 자산은 그 북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 경우에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IB 수수료 수익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뽑아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초대형 IB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선호도 조정도 들어갔습니다. 탑픽은 계속 메리츠증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트레이딩 상품 손익이나 IB 수수료 수익에 의존적이지 않고 이자 손익을 계속 꾸준하게 창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달을 뭐 ELS가 아니라 호순이체나 뭐 사채나 차입금 같은 거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만큼의 마진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선호도에서도 탑픽이었지만 신규 선호도에서도 탑픽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선호는 원래 기존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차선호였고 그 다음이 NH, 삼성, 미래, 키움 순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신규에서 바뀐 거는 삼성증권을 차선호주로 올렸고 한국금융지주랑 NH투자증권을 낮췄습니다. 그 배경은 한국금융지주랑 NH투자증권이 원래 이자 손익에 있어서 다른 초대형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보다 IB 쪽의 영향이 좀 더 강했고 그다음에 채권평가이익에서도 크게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호도를 부여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라든지 발행어음 같은 이자 손익의 동력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차선호로 좀 선정을 하였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이 축소되는 가운데 발행엄의 발행 여력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평가이익이랑 IB 수수료의 감소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투랑 NH는 손을 넣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 때 다른 회사들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냥 상반기 했던 것만큼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안정적인 이익 창출 여력에서 배당 성향은 2021년까지 50%를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에퀴티 투자 지분이 많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부동산 쪽에 에퀴티 포지션이 많고 키움증권은 증시 쪽에 에퀴티 포지션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 변수에 대한 취약성이 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호도를 가장 낮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